안녕하세요. 까치살모입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폴란드의 잠수함 사업과 북한 무인기 관련 새로 나온 정보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폴란드의 잠수함 사업의 이야기를 하자면 폴란드가 두 척의 잠수함을 도입하려 한다는 건 일찍이 알고 있었지만 저는 전혀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폴란드는 독일의 212급 중고를 도입할 거라고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사정이 좀 복잡한데요. 노르웨이는 최대 6척 정도의 잠수함 도입 사업을 하고 있었고 독일은 그 사업에 도전장을 내게 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노르웨이가 도입하려는 수량의 잠수함의 숫자가 적었고 결론은 독일 업체는 노르웨이가 원하는 가격에 잠수함을 판매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원래는 독일 회사는 네덜란드 잠수함 사업까지 따내서 가격을 낮추려 시도했지만 이게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독일 정부가 나서게 되는데요. 독일의 군이 운용하는 잠수함 두 척을 조기 퇴역시키고 노르웨이가 도입하는 잠수함과 똑같은 잠수함을 추가 도입하기로 한 겁니다. 이리해서 생산 수량을 늘려서 노르웨이의 잠수함 가격까지 동시에 낮추려는 생각이었죠. 솔직히 이걸 보고 저는 미쳤다고 생각했습니다. 수출 지원을 위해서 자국의 멀쩡한 잠수함을 퇴역시키다니 말이죠. 그리고 이 수명이 충분히 남은 두 척의 퇴역 잠수함은 바로 폴란드로 판매할 생각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독일 정부는 212급을 퇴역시키고 212급을 다시 만든다는 계획을 세운 겁니다. 그래서 폴란드는 독일의 중고 잠수함을 구매하기로 되어 있던 겁니다. 그리고 이 중고 잠수함은 허접한 잠수함이 아닌 독일의 212급이었고요. 그리고 이미 독일은 이 사업을 노르웨이와 폴란드 양국에 제안했고 이미 양국으로부터 긍정적인 답을 얻은 상태였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싸게 만든다고 해도 이 독일의 중고 잠수함보다는 싸기는 힘들 겁니다. 그래서 생각도 하지 않고 있던 사업인데 이게 어찌 된 건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이게 한 1년에서 2년 전 이야기니 그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죠. 국내에서는 이 속사정을 거의 아는 사람이 없으니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지도 잘 모르는 것 같기에 짧게나마 영상을 만들어 보네요. 그리고 어제에 이어서 북한 무인기 관련해서 들어온 추가 정보 분석입니다. 우선 북한의 무인기는 5대가 포착되었고 그 중에 한 대는 돌아가고 4대는 항적을 상실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과연 진짜 5대일지는 미지수인 겁니다. 우선 휴전선 일대에 배치된 레이더들은 휴전선 전체를 커버할 정도의 수량이 아닙니다. 주요 길목에만 설치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탐지거리도 짧고요. 기본적으로 레이더들은 무인기의 크기에 따라서 탐지거리가 달라지는데 1m급 무인기라면 대략 최대 10km의 탐지거리를 가집니다. 그래서 공백이 있고 실제로는 5대 이상일 수도 있습니다. 4대의 항적을 상실한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휴전선 일대의 영국산 레이더 말고도 영국산 레이더보다 더 성능이 좋은 이스라엘산 레이더와 그리고 우리의 국지방공 레이더가 설치는 되어 있지만 전 지역을 커버할 수 있을 정도로 촘촘하게는 배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많은 지역이 공백으로 남아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마치 치즈 구멍 같은 거죠. 그래서 포착과 상실을 계속 반복한 것이고 4대는 끝까지 추적하는데 실패한 겁니다. 그리고 일부 기사에는 서울에 진입한 한 대의 무인기가 용산까지 갔다고 하고 우리 군은 아니라고 하는데요. 아마 용산에는 가장 성능이 좋은 이스라엘산 레이더가 설치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군의 말이 옳다고 봅니다. 그리고 북한 무인기가 침투한 지역은 강화도나 수도권 일원의 휴전선을 돌파해서 들어왔고 이 지역은 우리의 감시자산이 가장 촘촘한 지역입니다. 그 뜻은 북한이 의도적으로 우리에게 탐지가 되게 들어온 거라고 보입니다. 만일 우리의 감시자산이 촘촘하지 않고 사각지대도 많은 동부전선을 통해서 들어왔다면 탐지가 더 힘들었을 텐데 수도권 일원으로 들어온 건 다분히 의도적인 행동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욕격행위는 헬기가 레이더를 사용해서 100여 발을 발사했다고 하는데 레이더를 사용해서 사격을 할 수 있는 건 아파치 헬기뿐이니 아파치 헬기가 사격한 것으로 보이고 제가 어제도 이야기했듯 아파치 헬기는 스팅어 미사일이 탑재되는데 스팅어로 요격하지 않고 기관포로 요격한 건 역시 스팅어가 정무인기를 낙원할 수 없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더욱더 아파치에 달린 30mm 기관포는 탄속이 느려서 오히려 코브라 헬기의 20mm 기관포보다 대공용으로는 더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 예상처럼 2017년 이후에 한 번도 무인기 대응훈련을 한 적이 없다고 정부에서 이야기하더군요. 북한의 무인기 침투가 2017년까지 지속되었으니 우리 군은 북한의 무인기 도발이 끝난 후에는 아예 대응훈련 자체를 하지 않은 겁니다. 우선 장비 탓을 하기에 앞서서 이게 더 심각한 문제죠. 그리고 과연 북한의 무인기에 대해서 우리가 소프트킬 시스템인 안티제밍 시스템이 있었으면 대응이 가능했을까에 대해서는 북한의 무인기는 주요 부품을 전부 다 민수용 부품을 사용하고 있기에 안티제밍 시스템이 있었다면 추락시키는 게 충분히 가능했으리라 봅니다. 그리고 군에서는 민간인 피해를 우려해서 일부러 격추하지 않았다는 변명을 하고 있지만 민간인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으로 진입하기 전에 휴전선 일원에서 바로 요격했으면 될 일입니다. 그리 못한 건 분명한 작전 실패입니다. 그리고 역시 이번에도 가짜 전문가들이 등장해서 헛소리를 하더군요. 우리 군이 무인기를 잡는데 항공기를 동원한 걸 가지고 뭐라고 하던데 좀 뭘 좀 알고 나섰으면 좋겠어요.
기본적으로 우리 같은 경우 가장 이상적인 건 휴전선 일대에서 대공포로 무인기를 요격하는 게 좋다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미 우리는 이 1차 방어선이 돌파되었고 그럼 항공기를 동원하는 게 옳아요. 물론 수도권 일원에는 많은 대공포들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무인기는 크기가 작은 만큼 대공포가 방어할 수 있는 면적은 대폭 줄어듭니다. 당장 차륜형 대공포의 EOTS도 일반 항공기 표적에 대해서는 7km의 탐지거리를 가지지만 1m급 무인기에 대해서는 불과 3km의 탐지거리를 가질 뿐입니다. 비용은 더 말할 필요도 없고요. 그래서 대공포들은 전표적 방어밖에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무인기에 대한 지속적인 추적과 요격이 불가능하고 그래서 항공기를 동원해서 지속적인 추적과 요격을 시도하게 되는 겁니다. 이건 다른 나라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대표적으로 사우디나 이스라엘도 자신들의 대공 방공망 외곽에 전투기를 이용해서 무인기를 많이 격추시켰고요. 다만 우크라이나나 러시아는 주로 대공포로 무인기를 요격했는데 이건 러시아나 우크라이나가 제공권을 완전히 장악하지 못해서이고 그리고 그들에게는 무인기를 추적할 수 있는 목표를 형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공대공 미사일도 그리고 연령상을 가지고 있는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휴전선을 돌파당한 다음에 항공기로 무인기에 대응한 건 틀린 건 절대로 아닙니다. 이상이 무인기에 대한 추가 정보에 대한 추가적인 분석이었네요. 뭐 답답하다는 말 말고는 할 말이 없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